소소한 듯하지만 결코 소소하지 않은 문제를 연구해보는 소소한 문제 연구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정말 궁금했던 또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귀하게 모셨습니다.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안승범 디펜스타임즈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군사 월간지를 이제 시작한 지가 1990년부터 그 월간 평화라는 책을 이제 시작해서 현재는 이제 디펜스 타임즈 발행으로 있습니다. 오늘의 연구 주제 한 줄로 표현을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제목을 정해봤는데 인류의 운명을 바꾼 무기 체계.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인류의 운명을 바꾼 무기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전 알파고라고 생각해요. 네. 인간 병기를 말하는 진짜 거 그럴 줄 아니고요. 알았어요, 진짜. 인간지능. 인간지능 아니죠. 인간지능은 저거 인공지능. 인공지능. 저는 핵무기. 핵무기. 역시 그렇죠. 핵무기. 저는 그냥 정말 드론이 아닌가. 이제 사람이 아니라 뭔가 기계끼리 싸우는 시대. 예전에 90년대부터 영화를 열심히 봤기 때문에 미래에서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요즘 하나하나 정말 실현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조금 우려도 되고. 그럼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초반에는 러시아가 세계 최고의 군사 강대국 중에 하나였잖아요. 다 그냥 쉽게 이길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2년 넘게 거의 3년째 지금 이러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그 자신을 이제 과신한 게 미국이 이제 걸프전이나 이라크전에서 신속하게 들어가서 점령했지 않습니까? 네. 뭐 아프가니스탄은 이제 장기화됐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그런 능력이 있다고 이제 착각을 한 거죠. 실제 그 부대 규모나 편제를 그렇게 유사하게 바꿔놨는데 그거를 이제 실제 써본 적은 없으면서. 근데 워낙 우크라이나 쪽이 이제 2014년도 1차 전쟁이 있었어요. 그 밑에서 그쪽 네, 크림반도에서.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조금씩 해온 거죠. 대비를. 우크라이나. 예, 그리고 이게 또 넓은 평야지대 그쪽이. 우리나라만 생각하고 이제 산악지대니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쪽은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포병, 기갑전이 중심이 됐는데 우리 앞에 서두에서 말씀하신 대로 드론. 네네. 드론이 가세되고 상당한 이제 소모전이 이어진 거죠. 마치 1차 세계대전 같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최신 뉴스는 러시아도 이제 무기 체계 사용하는 게 떨어져 갖고 특히 전차가 이제 모자른다. 가면 갈수록. 그래서 서로가 이제 뭐 휴전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금 어쨌든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어떤 무기들, 어떤 최신 무기들이 사용되고 있나요?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네. 그중에서 변함없이 30년 동안 이제 아주 인기를 끄는 게 M2 브래들리. 그게 뭔가요? 보병 전투차. 그러니까 기관포를 25mm 기관포를 이제 장착한 포탑이 있고 이제 뭐 토호 대전차 미사일 양쪽에 자기 방어용은 이제 장착돼 있어서 이거는 이미 걸프전 때 이름을 날렸어요. 전차를 상대로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근데 그게 이제 지금도 그러니까 유효한 거죠. 근본적으로 이제 전통적인 뭐 미군 무기 체계 그런 이제 보병 전투차, 그다음에 하이마스라는 이제 다연자 로켓포. 거기에 이제 에이테킴스라는 탄도탄, 실제 탄도탄을 쏠 수 있고.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사용되고 있는데 이거를 그렇게 최신 무기라고 할 수 없는 게 이미 뭐 30년 전, 20년 전에 등장했던 게 그 중간에 그 아프가니스탄 대테러전 때문에 이 무기들을 이 서구 측이나 미국 측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개량을 하거나 그 다음 무기를 개발 안 하고 이제 보관, 보유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게 이번에 대거 등장하면서 소모가 다 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최신 무기라고 이제 뭐 할 수 있는 걸 몇 개 안 되는 거죠. 실제 그렇게 보면. 지금 전쟁 중에 무인기가 항상 뭔가 센스틸러가 된 것 같아요. 이 드론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실질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너무 과대 포장된 건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소위 말하는 그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무인기를 이제 말씀하실 때는 보통 드론이라고 이제 지칭을 하시는데 네. 근데 실제 이 역사는 굉장히 좀 오래됐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2차 대전 이런 때까지 거슬러 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베트남전 때 네. 베트남전 초기부터 미군이 이제 그 그러니까 항공기 수송기에서 이렇게 투하하는 네. 그때는 이제 RPV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도입이 돼서 전장 정찰용으로 시작을 했어요, 미국이. 그러다가 이제 또 시간을 건너뛰어서 1991년 걸프전 때 미 해병대가 이제 이스라엘제 UAV를 도입해서 이제 정찰용으로 사용을 시작했죠. 포격 사격할 때 어떤 탈착점에 대한 정확한 위치를 알려준다, 공중에서 이제 네. 카메라를 사용해서. 그래서 그런 효과를 많이 봤는데 거기에 그걸 무장을 좀 본격적으로 달아보자 해서 이제 그게 시작이 된 게 이제 2003년도 이라크 전부터. 네, 그래서 소위 일종의 이제 그 암살자로 등장하는 거죠. 아, 최근에는 이란의 혁명 수비대장을 이제 이라크에 이제 방문했을 때 암살까지 했었고. 아, 네네네. 지금 당장 러우 전쟁에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의 역할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건가요? 어떻게 기존의 그 포격전, 전차전하고 비례해서 거의 뭐 비중이 같아요. 보시나요? 예, 이제 와서는. 네네네. 아, 근- 지금은? 예, 네네. 지금 처음에는 이제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네네. 예, 떨구는 거 보고 다들 놀라죠. 근데 이제 그것도 한편으로는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어떤 그 실미전, 홍보전.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이제 몇 개의 그 클립, 네네네. 영상을 우리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예, 그 유튜브 계정을 여러 개 만들어서 때만 되면 다시 또 틀어주고. 3년 차가 되니까 전쟁이 아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워낙 자주 보시니까 전문가 눈에는 그게 매의 눈으로 다 잡히나 봐요. 근데 물론 이제 통계로 이제 언론지상의 신문에 나오는 통계를 보면은 이제 많은 뭐 성과를 거뒀다고 숫자로 나오긴 하는데 그게 다 일일이 또 확인하기도 어렵고. 근데 하여튼 무서운 거는 사실입니다. 네. 근데 그 드론은 이게 남의 나라 속 얘기나 역사성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왜 2022년 12월 달에 북한이 네. 드론을 아, 보내가지고 네. 서울 한 바퀴 싹 돌고 갔잖아요. 돌고 갔죠. 그래서 정찰 드론. 예, 그리고 우리나라도 작년에 드론 작전사령부도 창설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드론 그럼 실력은 어느 정도 됐나요? 그 부분은 사실 뭐 좋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예. 전통적인 네. 큰 무기 체계에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이쪽 부분은 이제 좀 소홀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돈이 소위 방산업체 입장에서는 돈이 크게 되지가 않아요. 근데 북한은 이제 그거를 똑같은 카피를 떠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실미전. 네. 야, 우리도 만들 수 있어. 근데 실제 그 성능이 나오지는 않는데 잘 찍어서 평양상 나는 거 잘 찍어서 이제 우리한테 보여주니까 우리는 쟤들이 언제 저걸 다 무슨 도의로 언제 무슨 기술로 특별한 대책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지상군 무기 체계 중심으로 미사일 체계를 많이 동원해서 뭐 오밀조밀하게 재배치하고 이제 그런 작전 배치는 있는데 실제로 또 다시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저걸 제대로 막아낼 수 있을까? 아직은 좀 그렇습니다. 선생님 제가 궁금한 거 뭐냐면 우리 예전에 항상 이스라엘이 뭐 국방의 최고다 진짜 좋은 무기들을 다 이스라엘이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와서 지금 이스라엘이 바이든이 우리한테 무기를 안 준다고 해서 난리를 쳐가지고 나타냐후는 지금 얼마 전에 상하원 동시에 연설했거든요. 하마스 이스라엘 쪽 전쟁은 특히 이제 이스라엘군이 공군력이 강해요. 상대적으로 저쪽은 이제 거의 네. 게릴라 네, 뭐 네. 예, 단체 수준이니까 아주 많은 숫자에. 그다음에 그 자기들이 잘하는 게 이제 항공 공습전. 그러면 이제 정밀 폭탄, 네. 뭐 제이담 같은 뭐 이제 GPS 유도 폭탄이라든지 레이저 유도 폭탄. 그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소모율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TV에서 봤던 그 막 건물이 무너지고 네, 네. 그게 다 공중에서 다 멀리 높은 데서 떨궈가지고 주로 파괴. 공중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보도만 보면은. 네. 네, 이스라엘 쪽에서. 그게 네. 거의 다 이제 저기 공습에 의해서 파괴된 건물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그러니까 소모율이 높으니까 저쪽은 이제 일반 지상 포탄이라면 이쪽은 이제 항공 정밀탄. 그거를 이제 아예 뭐. 바이든한테 이제 빨리 보내라. 왜냐면 그 만들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이 있어도 그거를 가동하기에는 너무 이제 일단 공장을 계속 돌려가지고 빨리빨리 만들어내야 되는데. 시간이 그걸 촉박하니까. 못 맞추죠. 재료도록. 전쟁을 안 한다면 이스라엘도 차근차근 준비해서 수출도 많이 했고 하고 있었고. 근데 지금은 자기들이 전쟁을 수행하기 때문에 미국의 지원 한쪽에서 만들어서 바로 공급을 해야 돼요. 계속 공급. 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은 무기들을 수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전투기 부분은 기술력이 좀 어떤가요? 지금 FA50을 거치고서 이제 KF-11 이게 좀 전 세계적으로 네. 그 시기가 늦게 태어났지 않습니까? 뭐 2020년 이후에 네. 그 형상이 드러나고 이제 첫 비행도 한 지 얼마 안 되고 지금 시험 비행, 테스트 비행 계속 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늦게 태어난 것만큼 또 기술이 최신 기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기술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를 이제 업그레이드, 발전시키기가 이제 그러니까 손쉬운 거예요. 네. 근데 반면에 지금 뭐 유럽의 라팔 전투기들 얘기 많이 하는데 이건 이미 벌써 90년대에 탄생한 거고 2000년대에 생산을 시작했기 때문에 네. 그 내부 시스템이 그렇게 뭐 마음대로 뜯어올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필요한 그 어떤 전투기 성능이 나오지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거한테 이제 시대가 완전히 이제 격차가 벌어지는. 그러니까 라팔이나 유로파이터 같은 게 4.5세대. 그러니까 레이더를 좀 그 신형 A사 레이더를 넣었어도 4.5세대고 우리는 4.5세대에서 출발해서 결국 6세대까지 가는. 소위 이거 무인기를 이제 통제할 수 있는 6세대까지. 네. 인공지능도 넣는 6세대까지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 한 10년 더 걸릴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이제 단계별로 우리가 개발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그리고 뭐 방위사업청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래 전망에서는 이제 밝은데 근데 물론 이제 엔진은 요즘 말씀들 하시는 게 이제 미국제 엔진에 의존하는 건 계속 미국제 특정 회사 엔진을 의존하고 있고 그래서 국내 엔진을 뭐 2035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자체 생산을 예, 그것도 도전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어떤 모든 이렇게 설계 어떤 능력이나 시스템들이 컴퓨터 시스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많이 이제 효과가 있는 거죠. 앞으로 향후 이제 10년 후에는 전투기 엔진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대표님 또 하나 이 하늘의 전함 네, 건십이라고 불리던데 네. 뭐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왔다 이런 보도를 본 것 같아요. 이 건십이 뭔가요? 말씀드린 일종의 뭐 하늘의 포대, 하늘의 포대? 육군이 쓰는 포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를 수송기에다가 옆방향으로 탑재를 해요. 하나를, 포를. 아 하나를요? 예, 105mm 견입포인데. 그다음에 옆에는 이제 뭐 기관포. 그걸 이제 탑재하는데 사실상 생존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수송기잖아요. 느리잖아요. 네. 여객기보다 더 느리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왔다는 AC-130J 고스트라이더가 여객기보다 더 느려요. 근데 이제 이거를 왜 그거를 보여주고 이제 뭐 훈련을 했냐면은 한반도에서 유사시에 북한의 핵 문제라든지 어떤 그 재래식 전쟁을 다 제압을 한 상태, 그러니까 제공권을 다 장악한 상태에서 북한군의 육군의 그 병력들이 게릴라화 됐을 때. 근데 그거를 이제 정밀 타격에서 다 제거하려면은 또 이런 또 항공기가 건십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 전쟁 그러면 우리 보통 일반 사람들 떠올리는 이미지가 그 뭐 6.25 전쟁 같은 거는 이렇게 포 쏘고 탱크 가고 뭐 소총수들이 네, 막 네. 뛰어가고 뭐 하는 그런 구식의 이미지고 네. 그 비행기 전투기 막 이제 도입되고 하면 신식전이고 막 이제 그렇게 그 단순하게 우리가 또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 최근 현대전의 양상은 그게 다 합쳐진 거예요? 아니면 뭐 완전히 그럼 전장의 체계가 완전히 바뀌었다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합쳐진 거죠. 합쳐진 장르가 거다.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아 장르가 늘어나고 계속 있다. 아까 말씀 건십 얘기도 그렇고 드론도 이제 가장 최근에 하나의 장르가 네네. 추가된 거죠. 이 전쟁을 대비하는 국가에서는 그렇게 이제 뭐 개발하고 도입하고 뭐 수입해야 되는 물건이 점점 막 그냥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는 거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베트남 뭐 한국전도 있었고 쭉 오면서 많이 바뀌었을 것이라고 막연히 상상했는데 설명을 듣다 보니까 재래식 기존에 했던 건 클래식하게 그냥 가는 거고 그게 그대로 이제 플러스 알파가 그대로 우크라이나 러시아전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다들 놀란 거는 이제 들어오네. 드론 가서 이렇게 떨고 그러면 대표님 이제 웬만큼 이렇게 무기 전문가 오시거나 아니면 뭐 밀떡 오시면 우리 너무 유치하게 나온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혹시나 북한하고 남한이 붙을 때 주변 나라들이 이제 개입하지 않으면 어떤 식 전투들이 나올 거냐라는 그 질문인데 저도 그 정통을 살리고 똑같이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수도 서울 이제 계속 살다 보니까 네. 그 주변에 이제 뭐 취재나 뭐 이제 뭐 여행이라든지 수도권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종심이 너무 짧아요. 휴전선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70년대부터 이제 변함이 없는 게 북한군이 저렇게 재래식 무기가 낡았고 뭐 형편없다고 하는데 방심하고 있다가 일거에 고속전을 그 소위 한꺼번에. 자유로 만약에 저걸 파주 쪽에서 갑자기 밀고 들어오면은 그걸 방어하지 못하면은 즉각적으로. 그래서 그런 게 지금도 저는 걱정이 돼요. 아니 뭐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하마스의 공격이 이스라엘이 뚫리는 걸 보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 위험은 상존하는데 너무 간단하게 더군다나 북한이 이제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일종의 그게 담보예요. 나는 이제 핵무기 가 있으니까 망할 일이 없어. 쳐들어오지 못해. 우리나라는 그 핵 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하고 필요성을 좀 어떻게 보세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고들 막 얘기들 많이 하는데 물론 진짜 이제 필요한가요? 그것도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제 북한 그 잠수함 기지에 매복해서 감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물속에 오래 있으려면 당연히 이제 그 핵잠수함, 핵 추진, 연료 추진 잠수함이 필요하죠. 근데 그거를 판매하는 나라는 없고 그러면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기술이라는 게 말 그대로 핵 자체에 그 연관된 연료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다 노출되면 이제 제지를 받고. 근데 유일하게 이제 미국이 호주는 이제 허용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이게 언론지상에서 발표하는 게 너무 앞서가는 게 앞으로 한 빨라야 10년 후의 얘기예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그리고 10년 후군요. 예, 그게 이제 계획이라는 게 물론 이제 긴 프로젝트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건 당연한데 존재하지 않는 거, 먼 훗날 얘기.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것보다 더 이제 길게 봐야 되는 거. 그러면 대표님 지금 이 얘기들의 이 대화의 대미를 장식하는 차원에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이제 여기저기 기사들 나와요. 국방력 1위 미국, 한국 5위.
최근에 어떤 기사 이런 것때 이거 맞는지 들린지 그리고 맞는다면 뭘 가지고 이런 계산들이 나오는지.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뭐 한 5년 전 이전에는 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의문을 가졌는데 네. 이 제가 이제 제 저서 한국 불교학을 계속 업데이트 업그레이드하면서 보니까 어느 순간에 네. 전체적인 5위로 올라섰더라고요. 아, 실제 그렇습니까? 그 과장된 게 아니다. 네. 그럼 일본이 몇 위예요? 미국은 필요 없고. 일본을 제일 먼저 물어. 일본은 또 이제 해상 전력이 네. 좀 이렇게 우리보다 이렇게 호위함이라든지 구축함이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이렇게 이제 격차가 있고 뭐 헬기로 들어가면 또 우리보다 뭐 형편없이 모자르고 네. 우리는 뭐 600대 이상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차는 또 우리가 더 많고 그러니까 이제 요소별로 다 그걸 다 합해야 돼요. 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전투기가 또 뭐 노전투기인 KF-5가 존재하긴 하지만은 그건 뭐 극히 뭐 61대고 전체적으로 좀 최신 전투기 뭐 4세대 이상 쓸만한 전투기를 390여 대까지 이렇게 다 합해서 그다음에 전차도 현대화된 뭐 K1 시리즈, K2 전차도 있지만은 그것도 뭐 2,200여 대. 그래서 그 사이에 한 5년 사이에 많이 현대화돼서 정도 영향이. 그게 과장된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따져보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사실 이제 아주 큰 전쟁은 사실 없었고 무기를 만들지만 전쟁을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대표님 나라에서 미안하지만 이 말을 들으면 좀 기분 나쁜 거 뭐냐면 서양 사람 안 죽으면 봉화스럽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끝에 그 멘트를 정리하다 보니까 지금 네네. 말씀하신 그거였어요. 전쟁은 계속 지속됐었거든. 근데 그게 전쟁은 계속 있어죠. 지금도 전쟁은. 근데 사실. 그게 지금 말씀하신 아프리카, 중동, 서남아시아 끊임없이 전쟁. 지금도 아프리카 뭐 내전 또 있고 진짜 위험한 거는 한반도죠. 지금까지 우리도 뭐 이렇게 1953년 7월 27일 이후로 이게 휴전 상태로 지금 왔지만은 전쟁은 안 하고. 네. 근데 진짜 한번 터지면은 진짜 정말 여기가 무서운 지역이 되는 거죠. 여기 다 종합전에다가 지역이 다 강국들이고. 네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군사 대비태세는 뭐 이렇게 수출도 하지만은 어떤 뭐 방사 수출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방위 산업한테 이렇게 발전시키는 거, 네. 기술 개발하는 거, 네. 뭐 그게 드론이든 AI든 상당히 좀 중요한 시기에 좀 와 있죠. 무기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최근 사실 푸틴 대통령이 핵전쟁 운운해서 여러 사람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제발 그 문이 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